우리에게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힘들고 지칠 때면 제 경우를 떠올리세요. 지독하게 분석적인 의사가 이런 경험을 했다면 누구라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 조 디스펜자 박사의 저서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의 에너지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소개한 에너지 센터 중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생존에 관련된 에너지 센터이고, 첫 번째는 생식기에 있으며 창조 에너지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이 균형 잡혀 있으면 성적 정체성이 탄탄해집니다. 두 번째 에너지 센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전에 있으며 이는 직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 뇌라고 할 만큼 수억 개의 신경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 에너지 센터는 우리 배의 가운데에 위치하며 여기는 자율신경계가 있는 태양신경총이 있으며 우리가 아는 무의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계발 서적을 읽을 때마다 무의식을 접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네 번째 에너지 센터부터 여덟 번째 에너지 센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결합되면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이 에너지가 물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 에너지 센터는 생존을 넘어 좀 더 고차원적인 것에 관여합니다. 네 번째 에너지 센터는 바로 심장에 있습니다. 이 센터는 사랑, 보살핌, 양육, 자비, 감사, 감격, 감탄, 친절, 고무, 이타심, 온전함, 신뢰 같은 감정들에 관여합니다. 이곳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이 에너지 센터가 균형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 협력하게 됩니다.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온전하다고 느끼며 만족합니다. 책에는 펠리샤라는 인물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펠리샤는 태어난 지 3개월 때부터 피부병들을 앓아왔다고 합니다. 그 아픔이 그녀를 의사의 길로 이끌었죠. 10년 동안 7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 자신의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모든 의학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인 펠리샤조차 대체 의학을 찾다가 조 디스펜자의 워크숍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는 했지만 펠리샤가 의사이기 때문에 워크숍에서 알려주는 명상과 호흡법에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대로 해줄 테니 한번 두고 보자는 마음이 더 컸다고 합니다. 몇 달 뒤 명상이 시작되자 펠리샤는 가능성과 미지의 세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호흡을 할 때마다 그 감각이 더 강해졌는데 전날에는 숨을 못 쉴 것 같아 거기서 명상을 멈췄지만 이번에는 계속 가보기로 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고양된 감정, 사랑, 감사를 느끼려고 할 때마다 몸이 더 심하게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내면의 싸움에서 거듭 이기고 나자 몸이 마침내 항복했습니다. 펠리샤는 이때 뇌 측정 장비를 착용하고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뇌 주사 사진을 보면 뇌의 에너지가 높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연구진조차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발작하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정도로 큰 에너지가 뇌에 몰렸습니다. 뇌에는 뇌파라는 것이 있는데 정상 상태일 때는 베타파 상태입니다. 이 뇌파가 명상을 시작하면 고베타파로 변했다가 더 높은 에너지의 감마파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감마파의 수치가 정상보다 190 SD 높은 수치를 보여준 것이 펠리샤의 뇌 측정 결과였습니다. 그날 이후 펠리샤의 피부는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연인도 생겼다고 하며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조 디스펜자의 워크숍 강단에 나와 본인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힘들고 지칠 때면 제 경우를 떠올리세요. 지독하게 분석적인 의사가 이런 경험을 했다면 누구라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펠리샤는 네 번째 에너지 센터인 심장에서 나올 수 있는 감정인 사랑과 감사를 최대 한도로 활용하여 뇌파를 변경해 우리 몸속의 자율신경계가 자연 치유를 하도록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심장은 고대부터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리에게 생명력과 지혜를 주는 것이 뇌보다는 심장이라고 믿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과 그리스인들도 모두 심장을 영혼의 센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심장을 우리 몸 안에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열의 원천으로 보았고,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심지어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을 뽑아 태양신에게 바치는 희생제일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도 심장이 생명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자는 심장의 중요함을 특히 강조해서 따로 챕터를 할애할 정도입니다. 잠시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비장, 간, 신장 같은 다른 모든 기관들을 제쳐놓고 왜 유독 심장만이 지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르겠다. 지난 2013년부터 우리는 심장 기능의 일관성 및 변형 상태를 측정하고 정량화하려 애써왔다. 이 작업은 심장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그 결과 우리는 심장의 고양된 감정들이 사랑, 자비, 감사, 기쁨, 합일, 수용, 이타심 등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의식들 덕분에 우리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생명 에너지를 뺏어가는 스트레스를 느끼기보다 충만함과 온전함을 느끼고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었음을 느낀다. 문제는 심장의 이 고양된 감정들이 우리가 필요할 때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해 어쩌다 한 번씩 생겨난다는 것이다. 마스터키 시스템을 빌려서 말하자면 보편적 정신과 보합이 된 상태일 때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이 하나라는 것은 양자역학의 개념을 빌려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우리 모두가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네 번째 에너지 센터인 심장으로 돌아와 보죠. 20세기가 막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집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엔 기술이 부족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점점 심장 관련 질환 때문에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에 들어가는 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저자는 연구진들과 함께 심장 일관성에 대해 다양하게 연구해왔고 그 결과 외부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내면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심장의 일관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심장은 아래 세 개의 에너지 센터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고차원의 에너지로 보내기 전에 먼저 이를 증폭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일관성을 가진 심장이라면 증폭의 힘이 더 크고 일관성이 부족하면 증폭의 힘이 약하게 됩니다. 잠시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심장이 일관성을 획득해 신경계가 뇌 에너지, 창조성, 직관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반응하면 실제로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의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난다. 이제 심장과 뇌가 함께 일하게 되고 우리는 더 온전해진 느낌, 연결된 느낌, 만족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된다. 단지 우리 몸 안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 모든 사람들하고도 말이다. 심장 중심 상태에 있을 때 느끼는 온전함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결핍감이나 다른 무언가에 대한 욕구를 일소해버린다. 온전함, 하나임이라는 이 창조적인 상태에 이를 때 드디어 인생이 마술을 부리기 시작한다. 이때 우리는 더 이상 이원성이나 분리의 관점에서 창조하고자 애쓰지 않기 때문이다. 즉 내면의 결핍, 공허함, 분리의 느낌을 없애줄 무언가를 더 이상 외부에서 찾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우리는 새롭고 이상적인 자아에 점점 더 친숙해지면서 스스로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매일 창조의 과정을 가지면서 충분한 시간 동안 적절히 심장센터를 활성화한다면 미래가 이미 일어났다고 느끼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미 온전하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결핍을 느끼고 욕구를 느끼겠는가? 네 번째 에너지 센터는 모든 에너지 센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생산해내는 곳입니다. 뇌가 생산하는 자기장보다 5,000배나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이곳에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심장에 고양된 감정들인 사랑, 자비, 감사, 기쁨, 합일, 수용, 이타심을 느껴야 합니다. 실제로 워크숍에서 하루 15분에서 20분씩 이 감정을 느끼고 유지했을 때 그 에너지가 면역세포 유전자들의 신호를 보내 글로불린 항체 A라는 단백질을 생성했습니다. 이 단백질의 생성 증가가 일관성 있는 심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긍정적인 효과의 증거입니다. 이 단백질이 잘 생성되지 않으면 심각한 면역 결핍 상태가 됩니다. 이 감정을 느끼는 것만으로 네 번째 에너지 센터는 활성화되면서 일관성을 가지게 되어 뇌파 패턴에도 일관성을 직접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우리가 되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돈이 많은, 사람 관계 좋은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감정을 느낄 때 심장과 뇌가 일관성을 가지게 되고 서로 신호를 교환하며 신경 네트워크에 미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무의식에도 그 미칠이 스며들어가고 결국 우리가 바라던 것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집니다. 모든 자기계발 서적이 생각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인해 우리가 실천하고 움직이면 더 큰 기회, 해결해내면 또 더 큰 기회가 생기고 이렇게 야금야금 성공을 향해 갈 수 있다고 모든 자기계발 서적이 강조합니다. 네 번째 에너지 센터가 너무 중요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럼에도 책의 내용을 전부 씻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욕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장에 대한 내용을 한 개만 더 하고 다음 에너지 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품고 있는 감정이 실제 경험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심장의 일관성이 우리의 감정에 따라 내면에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외부의 무언가가 우리의 감정을 바꿔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고양된 감정들을 느끼겠다고 의도적으로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되고자 하는 사람, 즉 심장 위주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에너지 센터는 목 한가운데 위치하며 갑상선, 부갑상선, 침샘 및 목 조직을 관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갑상선 신경총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 센터는 네 번째 에너지 센터인 심장에서 느낀 사랑을 표현하고 자신의 진실을 이야기하며 언어와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현실에 개인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일에 관여합니다. 이 센터가 균형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진실을 소리내어 말하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장의 일관성을 잃을 수 있다면 이미 스스로의 인생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상태이므로 그런 생각과 느낌이 이 다섯 번째 에너지 센터에 그대로 전달되어 좋은 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좋지 않은 감정들이 계속 앞선 세 개의 에너지 센터에 영향을 끼치고 소화불량, 생식장애가 생겨 각각 생존에 더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균형적이지 않은 상태일 때 말이죠. 그때는 심장이 하는 역할인 증폭도 나쁜 감정을 증폭하게 되고 다섯 번째 에너지 센터는 이를 받아 좋지 않은 말들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에너지 센터는 목과 정수리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뇌의 중앙에서 약간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센터는 송과선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송과선을 제3의 눈이라고 하는데 이 센터가 열리면 우리는 마치 라디오 안테나를 맞추듯 오감 너머에 더 높은 주파수들에 우리의 안테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저자는 심장처럼 송과선에 대해서도 챕터를 할애해서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송과선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입니다. 세로토닌은 낮에 빛의 반응에 깨어있게 하고 멜라토닌은 밤에 어둠의 반응에 자게 만드는 생체 주기의 중요한 호르몬들입니다. 여기서 멜라토닌의 화학적 파생 물질들을 생산해 현실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낮에 빛과 함께 활동하는 호르몬으로 우리 뇌를 긴장 상태에 있게 하여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하려 합니다. 이때 뇌파는 긴장 상태에 있으면서 일관적이지 않은 베타파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시공간에 있음과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나와서 반대작용을 합니다. 멜라토닌은 뇌파를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늦추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며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명상은 이 멜라토닌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를 관장하는 것이 송과선이기에 저자는 한 챕터를 할애했던 겁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아드레날린 호르몬과 역적 관계에 있어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멜라토닌 수치는 밤이 되어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이루기 힘든 이유입니다. 또한 멜라토닌은 탄수화물의 신진대사도 향상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취해 지방으로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우울증에도 도움이 되며 노화 방지 호르몬의 수치를 늘린다는 사실도 입증되었습니다. 송과선은 이렇게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번갈아 분비하면서 몸의 리듬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의도적 활동이 특정 주파수를 또한 형성하고
외부 세계에서 그 주파수와 맞는 것을 찾아냅니다.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분노를 느낄 때 전두엽의 표상이 찍히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세 번째 에너지 센터가 활성화되면서 그 분노의 느낌을 더 찾아주세요라는 신호를 다시 여섯 번째 에너지인 송과선에 보내어 그 주파수와 맞는 외부 세계 주파수를 찾게 됩니다. 일치하면 다시 반복을 하는 거죠. 송과선은 우리 몸의 리듬을 관장하고 그 리듬 주파수를 외부 세계에서 찾아서 들여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여섯 번째 에너지가 균형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뇌는 물 흐르듯 작동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더 명료하게 의식하며 날마다 훨씬 많은 것들을 보고 지각하게 됩니다. 이제 두 개의 에너지 센터만 남았습니다. 일곱 번째 에너지 센터는 정수리에 위치하고 뇌하수체를 관장합니다. 뇌하수체는 마스터 분비선이라고 하는데 그건 뇌하수체가 앞선 에너지 센터에 있는 송과선, 갑상선, 흉선, 부신, 췌장, 생식선에 이르는 모든 분비선들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고 의식이 바로 이곳에서 비롯됩니다. 이 센터가 균형에 있다면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이 여덟 번째 에너지 센터가 참 신기한데요. 우리 몸 밖에 있는 형태입니다. 머리 위로 40c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센터를 카라고 불렀다. 이 에너지 센터는 우리가 우주와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난다. 이 센터가 활성화될 때 우리는 자신이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느끼며 통찰력과 직관, 깊은 이해에 자신을 열게 된다. 그리고 이때 우주 통합장 혹은 그를 뭐라고 부르든 우리의 개인적 자아보다 훨씬 큰 어떤 힘에서 나오는 우리의 신경체계 속에 저장된 기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정보와 주파수를 우리의 육체와 뇌에 받아들이게 된다. 이 센터를 통해서 우리는 양자장 속의 데이터와 메모리에 접근한다. 여기서 말하는 양자장이란 양자역학의 과학 개념에서 빌려온 이론입니다. 양자역학에서처럼 여러 개의 다수의 미래가 현실과 같이 공존하고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미래가 본인을 찾을 수 있도록 주파수를 맞출 수 있고 그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명상으로 양자장에 들어가야 함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 에너지 센터들을 배운 것입니다. 처음 영상의 에나처럼 생각의 중요성, 두 번째 영상에서 생각으로 신체를 변화시킨 실험 결과, 세 번째에는 생존과 관련된 세 개의 에너지 센터를 창조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여 고차원 에너지 센터와 연결시키는 것. 이번 네 번째 편에서 고차원 에너지와 연결시키면서 증폭시키는 에너지 센터인 심장, 심장을 표현하는 다섯 번째 에너지 센터, 몸의 리듬을 관장하며 주파수를 찾는 송과선을 가진 에너지 센터, 정수리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일곱 번째 에너지 센터, 그리고 우리 몸 밖에서 양자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여덟 번째 에너지 센터까지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편으로 마인드 무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